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적하는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의 인식,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좀 더 샌델 교수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백 기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재밌는 부분인데 샌델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능력주의를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주의, 그러니까 사실 힐러리 클린턴은 뭐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긴 있거든요. 옛날이긴 맞아요. 하지만. 힐러리가 당시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참된, 그러니까 진짜 능력주의가 자리 잡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주요 이제 내세우는 주장이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정시 100%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정시 100%로 모두가 공정한 입시를 하겠다 선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는 좋은 말인 것처럼 들려야 되는데 이제 샌델 교수가 지적하는 거는 트럼프를 뽑은 미국의 많은 백인 노동자들이나 하층민들이 이 능력주의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진짜 공정한 게 아니라 뭐 인종, 민족 이런 소수 우대 정책 등으로 능력주의가 파괴되는 거를 되게 두려워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얻은 이런 능력이 엘리트 능력이라는 게 100% 그들이 가진 뭐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빽이던 뭐 운이던 그런 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무슨 참된 능력주의가 어딨냐, 나는 그냥 뭐 능력주의고 뭐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니네 다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해서 뽑았다는 거죠. 이게 비슷한, 저도 잠시지만 생각을 바꿨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과외 선생님 많이 했는데 돈 많이 벌으셨겠어요. 열심히 했죠. 근데 과외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집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잘 사는 친구도 있고 못 사는 친구도 있고 이러는데 어릴 때니까 잘 사는 친구들은 가면 진짜 막 절을 다 해주는 것도 부모님이 훨씬 예의 바르시고 막 예의 바르고 애들도 저 이렇게 막 집중도 잘 숙제도 잘 해오고 근데 또 오히려 이제 못 사는 동네 이런 데 가면은 애들이 또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부모님이 절 더 신경을 못 써준다든지 얘가 준비를 잘 못하고 빼먹는 게 많고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잘 사는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더 교양 있는 분위기 하다 보면 얘네들이 성공하는 걸 반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죠. 걔네들은 당연히 모든 여건이 되니까 집중할 수 있고 또 교양도 있고 맞아요. 어릴 때부터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막 전시 미술관 갔는데 한 7살짜리가 부모님 손잡고 막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엄마가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물어보고 하는 거라서 제가 보면서 정말 멋있는 풍경이다, 정말 교양 넘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얼마나 잘 사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하다는 것도 그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 친구도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임한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 초등학교 교사 친구긴 한데 노량진 쪽에 있는 모 초등학교를 노량진 지역 그 좀 넓게 봐서 그쪽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 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 둘 다 가게를 나가게 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덜 쓰게 될 수밖에 없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자기 동기들, 교대 동기들은 강남, 서울 강남 이쪽에 많이 파견돼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쪽 초등학교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당연히 하고 있고 이제 뭐 학교에 가지고 오는 과제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국제중 관련된 스펙을 쌓는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노량진에 있는 학생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과연 이 학생들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학업에 집중 못하는 그런 게 꼭 온전히 그들만의 탓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있어요. 저는 그때
페이스북인가 일기장에 썼던 생각이 나는 게 그때 딱 그 생각했어요. 아니 잘 사는 집 애들이 착하기까지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걔네들이 좀 막 이렇게 양아치 짓도 하고 막 인생을 대충 살고 이래야 이렇게 경쟁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다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집중을 하면서 교양 넘치는 환경에서 막 자라는데 맞아. 아닌 친구들은 걔네들이 머리가 더 좋을 수는 있죠. 근데 더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별로 교육적이지 않은 거에 좋지 않은 대해서. 환경에. 그러면은 걔네들이 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안 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사는 애들이 착하기까지 하면 이건 어떻게 이 갭을 메울 수 있지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충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지? 다림질 된다고. 아 착하다고. 그래서 이정은 씨가 뭐 나도 그렇게 돈 많이 주면 나도 뭐 할 수 있다고. 돈 많이 주면은 다림질 된다고 성격이 그런 얘기도 돌고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경험을 한 부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직이고 내가 고소득 직업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상류층이야. 그럼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 경험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는 거라는 거죠. 돈만 많아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돈만 많아가지고는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를 얻었고 그래서 얘는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능력주의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에 치중을 한다는 거죠. 자기네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 대표되는 분들은 그 껍데기를 딱 뒤를 아는 거죠. 저거 다 돈으로 만든 거야. 저 교양들도. 그렇죠. 사실. 어차피 내가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될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 보면은 2016년에 설문조사한 사례를 찾아봤더니 부유한 사람들 응답자 중에 부유한 분들은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공정이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나 현 상태를 긍정하는 워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 상황을 좋다. 왜냐면 내가 불공정한데 승자가 됐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샌델 교수가 꼬집는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성공한 사람들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으라고 사람들한테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조건을 향상시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왜 줌 인터뷰로 화상 그 미래학자랑 인터뷰했었을 때 그분도 교육이 답이라 그랬었거든요. 다들 교육을 답으로 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실제로는 학력주의를 조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가장 큰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주식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라고 나와서 요즘 엄청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세요. 존리. 그 성공하는 부자들의 네. 습관 그거 쓰시는 근데 거예요?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이율 배반적인 건 그분은 증권사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육이 답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주로 교수님들이에요. 신문을 구독하라는 걸 우리 회사에서 하면은 그게 마케팅일까요? 조언일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굉장히 말씀 쉔커 교수인가? 맞아요. 쉔커였어요. 그분도 교육을 강조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자기도 교육으로 쌓아온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부동산 업자가 부동산이 좋다고 말하는 걸 우리가 믿습니까? 의심을 하고 보죠. 맞는 그렇죠.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학력주의를 조장한다는 게 진짜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옛날에 오바마가 엄청 그 강조했던 거예요. 주립대학들을 다 무료로 만든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요즘은 이런 능력 격차도 있지만 자산 격차 이런 게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자산을 쌓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궁극적인 그런 갭을 메워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건데 다 대학을 가라고 하니까 그럼 대학을 가는 사람은 뭘로 먹고 살고 학비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오바마의 제안을 들은 그런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꿈 같은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한국에서도 교육을 해결하자면서 교육 얘기만 하면은 결국 해법이었어요. 이게 그 교육으로 오히려 매몰되거든요. 오히려 교육이 아닌 더 많은 이런 불평등 문제를 넓혀서 봐야 되는 건데 다 공부를 하면 성공할 수 있어로 좁히는 것 자체가 현재 제도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봐야 되는 게 지금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잖아요.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래서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됐냐라고 보면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때 MB 정부 때였으니까 그때 오바마 집권기가 MB 정부 때였잖아요. 그때 정말 다들 머리 위로 띄용했던 게 오바마가 갑자기 한국 교육을 극찬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죠. 한국 교육을 배워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그 연설을 하면서 얘기한 게 되게 외대에서 하지 유명하잖아요. 않았나요? 그 연설을? 뭐. 아니 그 외대에서 하긴 했는데 그 연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들 띄용했던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의 연설이었는데 여러분 한국의 교육을 보십시오 이렇게 맞아요. 시작을 해요. 한국의 교육을 보면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엑스박스를 하면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이 거기서 왜 나와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로 근데 이게 본질적 차이가 오바마가 말한 교육은 우리가 맨 처음 말한 에듀케이션에 더 방점을 맞춰줘. 애들을 고양시키고 더 지적인 인간으로 만들면 우리가 다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관점으로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게임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부의 재분배 차원인데 이 관점을 보면 모두가 이 게임을 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 모두가 이 게임에 들어오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그게 만약에 한국처럼 무슨 전후 한국처럼 아무도 배운 사람이 없을 때는 당연히 되죠. 근데 이게 이미 미국처럼 엄청난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 더 교육을 받자? 이미 12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럼 20년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기만적이라는 생각을 미국인들이 하겠죠. 그럼 내가 컬리지를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학벌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학력주의를 미국은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과 명망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근데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이 검정고시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어요. 대통령이 됐지만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저기 물 건너 대통령 저희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자기가 와튼 스쿨 나왔다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 명문 MBA이긴 한데 뭐 그것도 사실 저기 뭐야 뭐 학력 의혹이라 그래야 되나 부정 입학 뭐 논란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쇼업하기를 좋아한다. 보여주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막 초등학생이 안 쓰는 단어를 쓴다, 뭐 초등학교 수준의 뭐 언어를 구사한다, 뭐 이러면서 공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 딱 학력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마트하면 와튼을 나왔겠어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바이든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이든 어디 나왔어요? 바이든은 별로 좋은 대학은 아니고요. 왜 실시간으로 찾아보시는 거죠? 까먹었어. 아 찾아봐야 되는 대학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대학인데 어디냐면은 델라웨어 대학교예요. 델라웨어 주립대인가요? 그쵸 주립대죠. 왜냐하면 델라웨어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그냥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그게 성공의 원인이 됐다고 샌들 교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오히려 당선이 된 이유가 엄청난 엘리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공감을 했을 거다.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엘리트스럽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은 아니라는 거죠. 바이든은 오히려 좀 말도 이렇게 완전 그 엄청나게 말을 수려하게 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잖아요. 물론 연설 이런 건 또 잘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엄청나게 오바마 같은 타입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오바마처럼 정말 그런 타입은 화려한 아니죠. 타입도 네. 아니고 좀 그런 이제 대학도 그냥 우리로 치면 강원도 사람이 그냥 강원대 나온 같은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쵸. 자기네 지역에서 이게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가 와튼 이제 방금 트럼프가 나 와튼 나왔어 이랬는데 거기서 아니 학벌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성공한 사업가였으면 그 틀을 깼을 텐데. 그죠. 본인도 이제 그 학력주의 프레임 안에 있었고 근데 의도치 않게 바이든은 그 프레임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돌아가 보자면 이런 학력주의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벌주의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을 가니까 학교 간판으로 이제 급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위를 소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누는데 한국은 모두가 학위 소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는 이미 다 소지했으니까 어떤 간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대학 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그 올해 초에 조기동 작가라는 분이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제 그때 조국 사태 이후에 이런 그 중산층과 이런 그 세습 이슈가 이슈될 때 바로 나온 책이었어요. 그분이 나온 책에 나온 통계인데 그 학력 프리미엄이라고 그래. 그 경제학에서는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사람보다 얼마나 월급 받냐를 그 더 받는 만큼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면은 의외로 2년제대 전문대나 그런 4년제나 비수도권 대학 4년제들의 프리미엄은 지금은 거의 없어요. 고졸이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서울권에 이제 탑 10 정도 되는 학교들의 프리미엄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9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보통 IMF 이후가 한국 경제 체제가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4년제들의 프리미엄은 거의 없어지고 있고 지금 거의 없어졌대요. 마이너스까지 가는데 그 전문대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4년제보다 전문대가 더 프리미엄이 높대요. 근데 이제 좀 우리나라의 탑 티어의 대학들은 훨씬 프리미엄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백형 기자 말대로 학력은 별로 안 중요해져도 학벌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통계적으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몇 해 전에 그 짤이라고 그러지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사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탑 티어 안에서도 고등학교로 맞아요. 그렇게 그걸 나눈다고 하잖아요. 왜 과잠에다가 자기가 맞아. 어디 고등학교 출신인지 과잠에다가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서울대 과잠이면은 보통 이렇게 과를 집어넣는데 그 과 밑에다가 나는 포항 뭐 포철고 포철고 뭐. 출신 뭐 대원외고 이렇게 그거를 모임을 한다는데 네. 저는 뭐 그런 고등학교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런 고등학교들이 보통 외고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어디 외고, 특목고죠. 뭐 서울과학고, 서울과학고는 뭐 서울대를 한 1년에 200명씩, 100명씩 보낸다. 서울과학고야 뭐 대부분 다 뭐 그러니까. 서울대 아니면은 저기 거기는 오히려 안 그럴 것 같고 카이스트 이런 그런 데보다는 이제 좀 그런 그거 자체가 이제 그냥 학위 자체가 중요해지지 않고 이제 브랜드가 중요해진다는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는 급을 나누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저는 그 짤을 보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달라야 되고 나는 너보다 약간 좀 우월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나온 고등학교고 내가 나온 대학교다라는 걸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걸 끊임없이 약간 드러내야 하는 것 같은 강박증이 있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어디 모임 갔을 때 자기가 강남을 산다고 티내는 건 약간 경박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서울대 나왔다는 걸 티내는 사람은 경박하게 보는 사람은 없다. 미원은 해도 그걸 경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용인하는 풍조가 있는 거죠. 근데 모임에서 나 이번에 강남 입성했잖아라고 하면은 다들 부러우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저급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네. 근데 뭐 그렇죠. 근데 서울대 나왔잖아 내가 이러면서 나 관악산에서 살았잖아 이런 얘기하면은 다들 아니 그냥 낙성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 낙성대 나왔다. 그 말을 제가 몰랐네요.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서 우리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서.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먼저겠죠. 한국이 좀 불평등한 사회니까 자원 배분을 앞에서부터 받으려면 더 그 지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뭐라도 지위를 계속 쌓아야 되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또 학벌의 중요성이 또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긴 한 게 네.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요즘 옛날처럼 확실히 성공하지 못하니까 맞아요. 그냥 오히려 약간 좀 그게 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사회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좀 확률적으로 그냥 확률의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오면 예를 들면 80%의 사람들이 조금 더 상류층으로 간다고 하면, 확률적이죠. 예, 뭐 네. 예를 들면 스카이 연고대를 나오면은 70%, 그리고 뭐 그 밑에 뭐 어떤 인서울 하면은 60%. 그 다음부터 확률이 점점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자라는 직업이 엄청난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주변에도 생각을 해보면 인서울 안 나온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저희 동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 다들 대학을 나와버리니까 그 대학을 나온 대학 중에서도 간판이 어딘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간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남궁민 기자 얘기했던 거와 동의를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력을 이제 대학 간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자기가 들어간 학교 뽕을 맞았을 때 야자 믿고 다닐 때. 그렇죠. 나는 야잠이라고 그래? 과잠이라고 그러지 않나? 몰라 나는. 아. 과잠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야잠이라고. 과잠 안 입고 하죠. 다니셨어요? 과잠 입었죠. 근데 그걸 야잠이라고 했다고요? 야잠이라고도 했는데 나는 어허. 저희 대학 문화가 다른가 봐요. 그런 것 검은색이었어요. 풀 검은색. 이게 뭐 이거는 간지템. 어떤 모 기업에 제가 입사자 그걸 쭉 봤거든요. 데이터를 봤는데 네. 그 3년치를 봤는데
대학들은 엄청 다양하고 네. 서울대 그러니까 그 회사로 말하자면 그 모든 간부급들은 다 서울대가 한 70% 이상인 곳인데 근데 그 3년치 신입사원들을 보면은 거의 서울대가 한 명, 뭐 기수별 한두 명 꼴이더라고. 근데 거의 다 서울 사람이고 강남 비중이 30%가 넘었어요. 동기들 그러니까 이제는 학벌의 그 변화 요인보다는 어디 사느냐가 더 큰 그것도 변별력을 중요하다.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근데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학벌 우리가 욕은 했지만 학벌 대신 그럼 자산으로 들어와 버리면 학벌이 더 공정한 학벌이 거죠. 그나마 공정하게 될 수는 있는. 근데 뭐 물론 샌델 교수님은 더 이상적인 대안을 찾고 우리도 찾아야겠지만 그렇죠. 학벌이 그나마 한국에선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맞아요. 그거의 설명력이 부족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왜냐면은 전문원 체제의 불리한 점이 그 4년 안에서의 그걸 분석한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대학교까지 하면 보통 16년 교육이잖아요. 네. 지금 한 명이 대졸자가 되면 그쵸. 16년 교육인데 이제 20년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3년이라고 하나요? 3년이니까 19년 교육? 근데 거기 뭐 시험 준비까지 하면 20년 교육이죠. 20년을 투자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더해서 하는 경쟁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대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불공정한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답이 아니라면 학력 뭐 이런 게 답이 아니라면 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앞으로는 지금은 얼마씩을 나라에서 주머니에 넣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지라고 하면 얼마씩 주머니에 넣어주는 건데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 한 세대 안에 자산을 아예 주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 자산, 그러니까 에셋 말 그대로 옛날처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줘서 그러니까 자산의 격차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사는 집의 위치로 그 학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적으로 취직하는 교육보다 선대한테 받는 자산의 설명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세습이 아니라 그럼 국가에서 배분을 공평하게 하면은 그럼 좀 이게 희석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이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세습은 되는데 왜 국가에서 자산을 주는 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리 홀로선 자본주의에서 브랑코 밀라노비치 교수가 막판에 그런 얘기잖아. 대중자본주의라고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자본을 갖게 만드는 사회가 맞아요. 좀 더 공평해진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능력의 격차를 다시 자산으로 메꿔주는 거를 국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복지국가라는 인식이 그 안에 숨어있는 칼날에 대해서 이제 샌델 교수가 잠깐 언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게 우리도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맞아요. 뭐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전보다 개인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 주로 말하는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운이 나빠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의 대상이 결국 이렇게 뭐 진짜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줘야 되는 그런 대상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이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개인에게 책임을 더 물린다는 거예요. 너가 운이 나빠서 실패한 거야?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야?를 나누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들한테는 굳이 도움을 안 줘도 된다고 봐요. 근데 운이 안 좋아서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뭐 그런 소상공인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돈을 줘야 된다고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런 복지국가의 개념을 조금 까거든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런 점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게 불운을 보상해 주는 거지. 맞아요. 능력 부족을 채워주는 거는 아니다. 맞아요.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깨자는 거네요. 복지국가라는 게 그쵸. 우리가 그냥 사회보험이잖아요. 사실 복지의 많은 부분이 사회보험인데 보험이 뭐냐면은 다 같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의도치 않은 불행이 왔을 때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말을 그쵸. 하는 거죠. 남궁미 기자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본을 조금씩 나눠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지국가랑은 조금 다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지국가 담론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링 위에 복서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냉골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밑에를 좀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나고자도 아프지 않게 하자는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위에 올라간 사람이 글러브가 없는 거야. 이 글러브도 없이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우스피스도 없이. 그럼 그걸 아예 주자. 줘가지고 그냥 하게 하자. 밑에를 따뜻한 게 아니라 그럼 내려오는 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나고되는 걸 합리화시키는 그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좀 앞서가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 또 도달할 사회 아닐까요? 우리 세대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자. 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의당에서는 3천만 원씩인가 상속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그걸 예를 들면은 바로 처분을 못하게 묶어두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하든 아파트를 어딜 사든 묶어두게 하는 그 기본 자산이라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한창 기본소득제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갯불도 없이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메꿔야 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000만 원이라도 있고 시작을 하는 건 좀 다르니까 그런 거를 좀 해결을 해주면 지금의 좋죠. 복지가 보통은 뭘 하겠다는 거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당연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들 공짜로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건데 그걸 이제는 그거에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예를 들면 학비 보조 이런 거는 학비를 그러니까 학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거고 그걸 만약에 어떤 이유로 못하는 사람 못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아예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해버리면 그런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본 뭐뭐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게 그래서 기존의 복지 체제랑 완전 다른 거죠. 그런 좀 불운에다가 보상을 해주는 거랑 달리 모든 맞아요. 구성원에게 똑같이 기회를 다시 근본적으로 주자는. 그래서 이분은 뭐 대안을 얘기합니까? 뭐 일단 뭐 마이클 영이라고 영국 사회학자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958년에 이미 이 마이클 영이라는 사회학자가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을 이미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에 대한 담론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마이클 영이라는 사회학자는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라는 게 우연하게 정해진 거다. 그거를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썼거든요. 이거 제가 워런 버핏을 엄청 워런 버핏이 쓴 글 많이 보는데 버핏이 했던 말 중에 버핏이 지금 세계 한 3위 정도 되나? 5위권 안에 무조건 있는 부자 거의 뭐 탑10 안에 그쵸. 무조건 있는 부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주주총회 같은 걸 하면 맨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영혼의 단짝이 찰리 먼건데 그 사람 버핏은 뭐 자산이 한 5, 60조인가 몇십 조 되고 파리에 됐대요. 파리. 먼거도 뭐 기부해서. 너무 많이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근데 자기가 고대 사회에 태어났으면 자기는 그냥 뭐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왜 투자잖아요. 이런 그렇죠. 기업의 본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물론 그 정도 똑똑한 사람이면 분명히 고대에 태어나서 재생을 뭔가를 했을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한 거라 그래서 자기는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만약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자본가가 될 수 없잖아요. 문화대혁명 때 돌아가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이제 성공을 하면 보이는 거죠. 자기는 나는 이거 내 덕이 아니야. 나 미국에 그분이 얘기했던 게 자기는 미국이 제일 잘 나가던 60년대인가 60년대 더 전이죠. 뭐 몇 년대에 19세기 미국에 20세기 미국에 그것도 백인으로 그것도 남자로 태어나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였대. 2%. 자기가 백인 미국 남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능력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은 맞아요. 맞냐? 그 얘기를 하는 우리도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렇죠. 지금쯤 치킨 튀기고 있죠. 치킨 튀고 있다. 아이치킨 만들고 아이치킨. 그렇죠. 치킨 엄청 잘 튀기셨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뭐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 게 저도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예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 같은 농구 선수가 사실은 농구를 그렇게 잘하는 재능을 쳐주는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되게 운이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군대 뭐 병역비리 이런 거 엮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한국에 태어났으면 일단 농구 시장이 작고 군대도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군대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평행 우주 같은 데서는 저희처럼 기자가 가진 취재 재능을 후하게 쳐줄 수도 있잖아요.
평행 우주까지 갈 게 아니라 좀만 시간을 좀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은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선배들처럼 좀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판교에 있는 개발자들이 지금은 막 엄청난 고액 연봉을 받지만 나중에는 뭐안 그 시대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행운을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깃든 행운을 좀 크게 봐야 된다. 개인의 행운만을 볼 게 아니라 사주인가 봐. 그런 거. 사주. 그거 엄청 중요하죠, 사실. 아 진짜로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연예인들도 보면은 외모 선호하는 외모가 되게 맞아요. 바뀌잖아요. 엄청 바뀌죠, 진짜. 예를 들면 장윤주 같은 모델 같은 경우 예전에 나왔으면은 뭐 연예인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 세대들이 송중기 뜨는 걸 엄청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얼굴은 예를 들면 뭐 고수, 장동건 이렇게 빡빡 눈, 코, 빡 이런 얼굴인데 요즘 미남들은 좀 이렇게 흐릿흐릿한데 우유 같고 막 이런 맞아 두부 분들이잖아요. 같고 네. 뭐 보면은 한 30년 전이었으면은 여건이 지금이랑 또 다를 때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셋이 같이 녹음을 하고 못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나만 따로 결혼과 동시에 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때 그쵸. 문화였으면.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그 얘기를 교수님이 저 이제 경제학과는 좀 기본적으로 그런 뭐 이런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는 학풍이 있고 경제학과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런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좀 사회학 교수님인가 강의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과에 대한 보상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성과는 만들었는데 그 성과에 대한 노력은 정말 자신이 100% 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가 합의한 룰이고 그게 최선이 아닐까. 그 3명의 성과는 한 명의 노력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다. 그게 지금으로선 제일 공정하다는 건데 사실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니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니죠. 솔직히 대학 갈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렇죠. 우리를 뒷바라지 했어요. 그러니까. 뒷바라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굉장히 궁색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룰이 있다. 우리는 합의한 룰이 그거고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룰이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처럼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답이 안 나왔죠.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계속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어떤 종류의 일이 인정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그 사람이 버는 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각자의 일의 존엄성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연대가 생겨난다. 이런 거를 해결책으로 좀 두루뭉실하지만 그렇게 하품 나오네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능력주의적인 성공관이 도덕적인 유대 관계를 해이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제 생각에 샌델 교수님 하버드 교수잖아요. 네. 본인부터가 엄청난 이 메리트크라시의 능력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만약에 이건 제 생각에 그냥 저희 어머님들도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모두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근데 어머님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그러니까 들으니까. 자기도 이 엄청난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도 책을 샀지만 맞아요. 많이 어느 정도 걸러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밀란코비치 교수의 얘기, 그러니까 더 경제학과 교수님 그 경제학을 전공한 분이 얘기한 게 좀 더 와닿는 뭔가 솔루션에 가까운 얘기. 이거는 약간 그냥 권장 사항 정도고 진정한 솔루션은 좀 어찌됐든 이 문제를 낳은 이 경제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고민한 분들이 좀 제대로 된 걸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샌델 교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를 주고 있는 거죠.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죠. 철학자들이 그런 걸 하는 일이니까 원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그 목사님 설교 같은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자기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상승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승에만 집중을 하는 거는 결국 사회적인 연대나 아니면 시민 의식을 강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조건의 평등이라고 샌델 교수가 명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일이 존경받는 게 조건적으로 평등한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국내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한국도 엄청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엄청 치열하죠. 그래서 그 현 정부는 이제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화를 시키는 걸 솔루션으로 낸 건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거를 이제 뭐 반대편에서는 그거를 뭔가 능력주의를 해친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주의 입각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또 다시 이제 진보 진영의 비판 중에는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 서열을 인정하고 그들을 끌어올려주겠다는 프레임에 들어가면서부터가 이제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 이제 진보 맞아요. 언론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두고 뭐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은 그 계층이 상승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진짜 성공한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샌델 교수는 각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드림이라는 거죠. 이게 그 진보 언론에서 말하는 대안이랑 비슷한 게 그렇게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정규직이 좋은 이유는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 그러지 말고 법적으로 모두에게 권리를 유니버셜하게 적용을 해주는 게 대안이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 같은 선에 설 수 있게 해줘야지 이 구조 안에서 위로 올려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샌델 교수님은 근데 어떻게 하버드대 교수님이요?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져도 되는지. 그게 되게 이상주의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무튼 좀 설명을 좀 더 해보자면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제 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죠. 자랑으로 내세우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실제로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성공에만 치중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이뤄내고 사회적 지위나 부랑 상관없이 그냥 내 자신으로서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예요. 제 지금 조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게, 아니 뭐 당연히 그게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지. 아니 그 얘기를 지금 10년 전에 저스티스로 해놓고 똑같은 얘기를 또 베르나르 베르벨 이게 제 생각에 약간 한국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게 베르나르도 그렇고 베르나르 책을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중학생 저 진짜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게 다 된 이유가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자꾸 사주니까 그래. 근데 샌델 교수도 저스티스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맨날 똑같은 책을 내도 똑같이 사주니까 여기서 발전이 조금 없으신 새로운 것 같아요. 얘기가 있다고 치면은 보면은 겸손함이라는 거죠. 아니 새로운 게 있어야지 팔리죠. 너무 이 사람들 양심이 있지. 겸손함, 좀 더 나아가서 겸손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이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차라리 좋은 솔루션을 아까 얘기한 거. 그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본. 모두에게 자본을 네. 그러니까 자산 인출할 형성할 수 수 없는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자. 인출을 할 수 없는 통장을 만들어 주고 그걸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럼 그게 연금이랑 뭐가 다르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연금은 넣으면 쓰잖아요. 쓰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근데 쓸 수 없어요. 그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통장에 들어 있으면 그걸 보증금으로 쓰거나 뭐 어디 넣어두거나 그건 오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당장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없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쌓아서 나중에는 이 갭을 메울 수 있게 해야 그런 시스템을 책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는 써보세요. 책을 한번 써보시고 저희가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은데 하버드대 교수님이 없어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나도 하버드대 교수님이었으면 했죠. 썼죠. 아니 근데 나는 책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그 두 분 다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이 운이라는 점을 좀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게 제가 언시를 좀 오래 했잖아요. 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오래 했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이제 되고 나면은 게시판 같은 데 글 올려 후기 같은 거 맞아. 작성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근데 저는 그거 쓸 때도 다 운이니까 맞아. 내 말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썼거든요. 저는 운의 영향이 엄청 크다고 보는 편이라서 예전에 좀 친구랑 그 동기랑 좀 싸운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 저희가 4학년에서 이제 넘어가는 무렵이 되면 주변 취업하는 애들이 생기면 그 친구들 굉장히 어깨에 그 뽕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뽕 들어가죠. 그럼 자꾸 후배들 저 동아리를 활동 오래 했는데 동아리 같은 데 가면 이제 판이 벌려지는 거야. 자기의 그 인생 성공 방법에 대해서 쫙 얘기해. 제가 거기서 좀 안 입고 와가지고 아니 너 합격 한 번밖에 못 해봤으면서 뭐 100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그냥 네가 다리를 안 떨어가지고 붙은 걸 수도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보면은 맞아요, 그런 경우 맞아요. 많아요. 뭐 제 인상이 별로야, 뭐 눈에 점 있는 사람 안 맞아요. 뽑아 이런 사장님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생각보다. 그리고 저희를 그 레이스 이탈을 안 시키는 거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불운이 닥치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맞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성공시킨다기보단 불운이 닥치지 않게 해주는 게 막아주는 거. 왜냐면 좋은 아파트 단지 사는 게 왜입니까? 그 안에 안전한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 위험 없이 좋은 이유가 리스크 없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의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 크지 않을까? 근데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해야죠. 그렇다고 모두를 다 똑같은 월급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좀 좋은 솔루션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불평등 관련해서 뭐 당장 이 샌델 교수가 이 책을 내기 전에도 계속 이어져 온 담론이잖아요. 불평등.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MB 정부 때 그거예요. 마이스터고 같은 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술직 분들에 대한 뭐 인식이나 처우를 좀 더 개선. 좋게 하자. 그러니까 그게 모델이 사실 독일식 모델이잖아요. 맞아요. 마이스터라는 자체가 사실 독일이기도 한데 독일은 일단 모든 대학이 다 등록금이 거의 없다시피 뭐 무료죠. 무료고 그래서 그런 화이트 칼라가 되는 것에 대한 장벽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사교육이 발달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백원공이나 뭐 이제 그런 건설직 노동자가 된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나라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이스터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뭐 처우가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때 담론이 이어졌다고 뭐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례를 이제 샌델 교수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만을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월스트리트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리먼 사태 때 2000 몇 년도였죠? 2008년이죠.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이제 그거를 다 망쳤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은 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망쳤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다 망하고 막 다 도산하고 막 이래서 막 망했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 몇 년 후에 그 사람들 CEO한테 연봉이 몇백억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신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만에 젖은 이런 상류층들을 까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기네 100%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다 말아먹고도 또 다시 일으켰다는 그 능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지급했다. 이런 걸 비판을 하거든요. 상원 씨가 얘기한 이제 그런 마이스터고는 우리도 이제 기술직 블루 칼라를 대접하는 거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호주 배관공 얘기 많이 하면서 근데 그 얘기가 정착을 그 학벌주의랑도 관련이 있는 게 학벌주의 문제가 참 큰 게 학교를 마이스터를 보낸다고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게 그건 부모님한테 보낸 부모님들 요즘 마이스터고 인기 많긴 한데 학벌주의란 게 남아 있으면 그 돈은 보상이 돼도 사회적인 지위가 그만큼 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부모님들이 아무리 인식밖에 아직은 자식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선뜻 누구라도 그럴 거고 한국 현재 문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능력주의나 학벌주의에 대한 신화가 깨지고 나서야 그게 좀 먼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같이 가야 되지만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능력주의와 성공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회가 정말 공정한가를 다룬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다뤄봤는데 되게 빈틈 1부, 2부 이렇게 빈틈없이 진행된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약간 할 말이 많았죠. 네, 할 말들이 다들 많았는데 어떠셨나요, 두 분은? 전 샌델 교수가 그 포인트를 잘 잡는다. 던지는 화두의 포인트를 잘 잡는 분야. 내용은 좀 차치하고라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사실 오늘 뭐 거의 샌델 교수님 말씀보다 우리말로 채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토론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운이 작용을 했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 얼마나 많은 뭐 운이 작용을 했나. 그러니까 좀 겸손함을 많이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점에서는 좀 우리 사회가 좀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콘텐츠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